읍내 중국 음식점은 외출 나온 군인들로 붐볐다. 불결한 식당이었다. 천장에서 늘어진 파리 끈끈이가 선풍기 바람에 흔들렸고 거기에 들러붙은 파리들이 덜 죽어서 앵앵거렸다. 음식을 나르는 남자 종업원은 껌을 씹었고 그릇을 쥔 엄지손가락이 짬뽕 국물에 잠겨 있었다. 김중희와 나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식당 안에 여자 손님은 나뿐이었다. 술을 마시던 군인들이 내 쪽을 힐끗거렸다. 김중희는 누룽지탕에 고량주를 주문했다. 외출 나온 군인들은 누룽지탕을 많이 먹습니다. 집 생각이 나니까 그렇겠죠. 이 식당에서는 숭늉도 줍니다. 김중희의 말을 들으니 병사들이란 결국 어린 사내들일 것이었다. 김중희는 식당 안의 풍경을 설명했다. 저쪽 테이블은 휴가를 받아서 이제 막 부대를 나온 패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 테이블은 한 달 휴가를 마치고 오늘 자정 안에 귀대해야 되는 병사들이죠. 그걸 어떻게 알죠? 보면 압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먹새도 다르고. 휴가를 막 나온 병사들은 마구 먹는데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는 병사들은 잘 안 먹습니다. 소대장을 몇 달 하고 나면 그게 다 보입니다. 김중희는 내가 모르는 세계를 가르쳐주는 일에 신바람이 나 있는 듯 했다. 병사들은 결국 어린 사내일 것이라는 나의 느낌이 그다지 빗나가지는 않았다. 김중희는 또 설명했다. 휴가를 막 나온 병사들은 술을 마시는데 귀대하는 병사들은 술을 많이 먹지 못합니다. 부대에 들어갔을 때 술 기운이 남아있으면 기합을 받는 수가 있어요. 종업원이 누룽지탕과 고량주를 가져왔다. 누룽지탕은 두꺼운 누룽지에 해물과 야채를 넣고 끓인 음식이었다. 누룽지가 불어서 국물은 죽처럼 걸쭉했고 조개의 비린내가 역했다. 테이블마다 군인들이 땀을 흘리며 누룽지탕을 퍼먹고 있었다. 나는 김중희에 이끌려 병영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느낌이었다. 김중희가 내 잔에 고량주를 따르고 자신의 잔에도 술을 따랐다. 빈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주도 아니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중희가 희미하게 웃었다. 김중희가 말했다. 돌아가신 분을 제가 숲속에서 멀리 뵌 적이 있었어요. 빈소에 와보니까 너무 쓸쓸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죽은 이나모와 김중희의 인연은 이나모와 나의 인연과 다르지 않았다. 죽은 이나모는 가족들과 오래전부터 별거해 왔지만 군부대 잔반 배달 일을 할 때부터 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가족들에게 보내주었다고. 김중희는 사단의 고참 부사관들한테서 들은 얘기를 나에게 전했다. 꼭 늙은 나무처럼 보였어요. 나무는 씨를 퍼뜨려서 번식해도 그게 자식은 아니잖아요. 멀리서 병든 아버지가 더위에 숨이 막혀 가슴을 쥐어뜯으며 혼자서 죽어가는 환영이 떠올랐다. 덜 죽은 아버지가 그보다 먼저 죽은 아버지의 폐마를 타고 어머니의 꿈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꿈속의 지평선 쪽으로 폐마는 절뚝거리며 가고 있었다. 몸속에서 조바심이 끓어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볼 수도 없었다. 저도 돌아가신 분을 나무 사이로 배웠어요. 빈소에 오니까 썰렁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중희와 나는 인연 없는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어색함을 비켜가고 있었다. 낙엽만 긁어도 백골이 나오는 자등령의 산악으로 그가 나를 끌고 들어간 것과 죽은 이나모의 썰렁한 빈소로 나를 불러들인 것은 인연 없는 것들을 잡아매어서 인연의 실마리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가 따라준 고량주를 마셨다. 술이 식도를 찢으며 내려가서 깊이 스쳤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가 눈을 들어서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의 눈의 물기가 내 눈에 보이는 까닭은 내 눈에 멀리서 다가오는 술 기운이 어른거리기 때문인가? 그의 눈의 물기가 나의 시선에 느껴졌는데 시각이 아니라 손으로 더듬는 촉각처럼 내 몸에 와 닿았다. 그의 눈은 세상을 내다보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창문처럼 보였다. 자등령의 숲처럼, 시화평 고원의 노을과 강처럼 멀고 아득한 세상이 그 창문의 안쪽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막연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들이, 그 막연함 자체가 돌연 구체성과 사실감의 무게로 다가오는 사태는 환각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테이블 건너편에서 살아있는 사실이었다. 그가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으로 나는 그의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하되 내 눈에는 그의 안쪽이 모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만이 보였는데 그 눈의 안쪽의 세상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을 내가 보았을 때 얼마 전 흐린 날 아침에 숲속의 물안개 속에서 피어있던 도라지꽃이 생각났다. 보라색 꽃은 물안개 속에서 몽롱했고 또 실제의 거리보다 훨씬 멀어 보여서 원근감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 그 꽃은 나를 향해서 피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핀 꽃들도 내 쪽을 향해 피어난 것으로 나에게는 보였다. 그것이 꽃과 꽃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미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밖에서 나와는 아무런 인연도 관계도 없었던 무연구한 사물을 돌연 내가 맞상대해야 할 내 눈앞에 당면 현실로 바꾸어 놓는, 말하자면 멀고 무관한 3인칭인 그를 내 눈앞에 2인칭인 너로 바꾸어 놓는 이 지울 수 없는 구체성을 어떻게 미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는 키가 컸고 허리가 길어서 앉은 키도 컸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의 눈은 나의 시선보다 좀 높은 위치에 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내 전신에 와 닿았고 시선으로 나를 적셨다. 젖은 날의 도라지꽃이 나를 향해 피어 있듯이 그의 시선은 나를 향해서가 아무래도 맞는 말일 것이었다. 폭설이 쏟아지던 날, 그가 나를 지프에 태워서 수목원까지 데려다 주던 날, 철모와 권총과 대검에서 쇠 비린내를 풍기던 그에게, 지프 운전석이 좁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앉았던 그에게 키가 참 크시군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충동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났다. 키가 참 크시군요. 이 싱겁고 우습고 무내용해서 하나만한 한마디를 왜 그토록 다급하게 말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그 아득한 벌판을 건너온 사람에게 해주는 환영 또는 확인의 언표일 수가 있을까? 오히려 그 말은 대상이 없는 허공을 향해서 보내는 무인칭의 말이거나 또는 내가 나를 향해서 중얼거리는 1인칭의 말이 아닐까? 허술하고 힘든 그 한마디를 나는 소리 내서 말했다. 키가 참 크시군요. 군인은 키가 크면 총에 맞고 싶습니다. 훈련 받을 때 너는 일어서지 말고 엎드려서 쏘라고 교관이 그랬어요. 거기서 말이 끊겼다. 내 허술하고도 다급한 말은 결국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3인칭으로 돌아간 것일까? 나는 그의 큰 키에 대하여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가 다른 말을 꺼냈다. 뼈 그림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1월 말까지 2점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12월에 제대합니다. 유해 발굴단은 우기에는 작업하지 않았다. 그의 부대는 사단 사령부에 대기했고 그동안 그는 사단 정훈참모부에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유해 발굴 작업은 9월 초에 다시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계속되는데 전방고지에 추위가 일찍 와서 땅이 얼고 눈이 내리면 작업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 김민수 중위는 말했다. 그리고 이번 가을의 발굴 작업이
그의 군 생활의 마지막 임무이고 그는 12월 중순에 제대할 예정이었다. A4 용지 2장 크기로 해주세요. 한 점은 뼈 토막과 단면이고 또 한 점은 일괄유골이 흙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저번에 현장을 보셨죠? 연필로 그려주시면 코팅해서 보존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12월 중순에 제대합니다. 그는 제대 날짜를 거듭 말했다. 12월 중순이면 자등령과 시화평 고원에 눈이 덮이고 능선의 뼈들과 뼈구멍 사이의 개미들도 눈에 덮일 터인데 김민수 중위는 군복을 벗고 도시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눈이 녹으면 그의 후임 장교들이 능선을 뒤져서 뼈를 찾을 것이었다. 뼈 그림은 느낌을 사실적으로 그려주십시오. 발굴 단장님의 요청입니다. 꽃과 나무를 세밀화로 그릴 때 대상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들이 떠올랐다. 어려운 부탁이군요. 느낌은 주관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화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느낌을 사실적으로 그려야 보는 사람이 그게 뭔지를 알겠죠.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솜씨가 따라갈는지 죽은 뼈구멍 속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주십시오. 어느 쪽 뼈를 그릴까요? 양쪽 뼈가 다 나오던데 뒤섞여 있는 것들도 있고. 그가 잔을 들어서 마셨다. 그의 눈에 쥐기가 어려서 쥐기 어린 눈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뼈야 이쪽 저쪽이 다 같을 테니까 그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림에 표가 나지는 않겠죠. 하얀 뼈니까요. 이 그림은 용도가 뭐죠? 기록 보존용입니다. 전사 편찬에도 쓰일 거고요. 전시도 하고요. 안쪽 룸에서 술 취한 병사들이 합창으로 노래했다. 병사들의 노랫소리는 유흥이라기보다는 악다군이었다. 군가와 음가를 번갈아 가며 불렀다. 삶을 견디는 것은 저렇게 힘들고 쓸쓸한 일이었다. 더러운 식당이었다. 나는 그 악다구니 속에서 김민수 중위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말은 술 취한 병사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다. 전 군대운이 없었어요. 임관되자마자 전방 사단으로 와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지피장, 수색대, 통문소대, 정훈참모부, 그리고 유해발굴단까지. 그는 술 취한 병사들의 악다구니가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나와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 있었다. 그는 군대 생활의 고달픔을 나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전쟁에 끌려가서 만신창이로 망가진 사내가 창과 방패를 끌고 고향에 돌아와서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품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안겨있는 유럽 중세의 청동조각 작품이 생각났다. 미대 다닐 때 유럽 미술사 시간에 배운 도록의 사진이 그 난잡한 식당의 소음 속에서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은 아마 김민수 중위가 소음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수색소장할 때 겨울에 병사들과 함께 매복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녁 때 다듬이질 소리를 들었어요. 북쪽에서 건너오는 다듬이 빵망이 소리죠. 한청인지도 모르지만 다듬이 빵망이 소리요? 네, 초겨울에 집집마다 옷감 두들기는 소리 말이에요. 그게 거기까지 들리나요?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야생동물처럼 웅크리고 조준경 너머로 저쪽 산하를 들여다보면서 밤을 새우는 거죠. 영하 20도에 몸이 얼어붙어서 감각이 마비되는데 마비된 감각이 더욱 쑤시죠. 시간이 적이고 시간이 원수인데 별들은 크고 또렷하지요. 그 밤에 저쪽 너머에서 다듬이질 소리가 들렸죠. 작지만 또렷했어요. 두어 집이 같이 하는지 박자를 이룬 소리였죠. 환청인가 싶어 힘을 모아서 귀를 기울였더니 소리가 끊겼어요.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환청이었을까요? 분명히 들었다면서요. 가엽고 투명한 소리였어요.
공기가 차고 맑아서 멀리까지 건너왔겠죠. 아직도 저쪽에 다듬이질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환청이었겠죠. 초병들은 긴장해서 별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눈물이 났다니까 환청은 아닐 테죠. 환청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실제의 소리와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게 왜 눈물이 나죠? 군인이 덜 돼서 그런가? 인기척이기 때문일 거예요. 눈보라나 대포 소리와는 다르니까요. 그 안에 사람을 부르는 신호가 들어있잖아요. 김중희와 나는 인연 없는 사람의 죽음을 문상하는 자리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시화평 고원 저쪽에 인연 없는 마을에서 날아온 인연 없는 사람들의 다듬이질 소리를 말하면서 술을 마셨다. 술 취한 병사들의 악다구니 속에서 뼈조각이 낙엽처럼 널린 고원과 능선을 건너오는 다듬이 빵망이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는 듯 싶었다. 술기운이 올라서 김중희의 눈이 충혈되었다. 충혈된 눈은 뜨거웠고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가 말했다. 그게 사람이 낸 소리는 틀림없었지만 그 안에 사람을 부르는 신호가 들어있을까요? 신호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꽃과 나무와 능선의 뼈조각과 그리고 인연 없는 사람들이 보내오는 그 종잡을 수 없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종이 위에 그려내는 것이 나의 일이었지만 나는 그 말을 김중희에게 해줄 수가 없었다. 그 말은 깊은 곳에서 눌려 있어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제대한 후에도 저 뼈조각과 다듬이 빵망이 소리가 나를 따라올 것 같아요. 나는 곧바로 취직해야 되는데. 그날 김중희는 내 아파트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 함께 택시를 타고 내가 먼저 내렸고 김중희는 읍내 군인회관에 가서 잤다. 택시 안에서 그가 말했다. 여기서는 얼마나 계실 겁니까? 알 수 없죠. 계약직이거든요. 여긴 오래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전방은 군인들도 힘들죠. 저는 눈 올 때면 떠납니다. 저도 그때쯤이면 재계약해야 될 거예요. 그림도 대충 끝날 거고요. 거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김중희와 내가 이 자등령 산악을 떠날 날을 공모하는 것처럼 들렸다. 내가 택시에서 내릴 때 그가 말했다. 뼈 그림은 11월 말까지입니다. 그가 나에게 거수격려를 보냈고 나는 눈인사로 받았다.